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100세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 명상에서 그 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조승모의 음성으로 우리 귀에 익은 시인과 총장 하덕규 작사 작곡의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주위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 속에 들어있는 많은 내가 오히려 나를 괴롭히고 있고 라는 얘기들이죠. 네. 결국 생각이나 마음, 번뇌, 망상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법구경에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네, 세상을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법화경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은 마음이 그린 그림이다라는 얘기요. 결국 마음이 다다라고 보아집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그 주역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알아차림, 그리고 그 알아차림 이후에 지혜의 눈을 뜨고 어떤 길을 가야 될지 행동에 대한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인간의 수명은 어디까지인가, 얼마나 살아갈 수 있을까? 놀랍게도 기록을 보면 동의보감에는 만물의 영장인 사람의 수명은 본래 43,200여일이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음력으로 환산하면 118세, 118년이라고 하죠. 성경에서도 마찬가지 비슷한 수명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인간의 생명은 유한함으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는 아니하리니 사람의 수명은 고작 120년이 되리라 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합니다. 생명과학적인 측면에서도 완전 성숙에 필요한 기간의 5배까지 생존할 수 있다고 하죠. 그러면 사람이 평균 25세까지 성장을 계속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그 5배를 하면 125세라는 나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간 수명 100세 시대가 허무한 얘기, 만들어낸 얘기는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죠. 그 각도에서 보면 제가 60을 넘은 지 얼마 안 됩니다. 절반밖에 못 산 거죠. 100이라는 스펙트럼에서 보면 이제 절반 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나이에 대한 자세, 삶의 자세를 어디다가 어떻게 두고 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에 끊임없는 질문들이나 얘기들이 오고 갑니다. 자,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기억나는 과거가 너무 많다. 그러다가 보니까 과거의 이 연륜만큼이나 놓지 못하는 집착이라는 모습들로 그려지는 한쪽이 있습니다. 몇 년 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집착을 미국 사회에서 패러디한 동영상이 있었죠. 떠나지 않겠다는 그 집착 어린 모습을 보고 우리들은 다 웃습니다. 한편 같은 대통령이지만 미국에서 재선에 성공하지 못한 대통령은 굉장히 희귀한 존재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죠. 56세에 재선에 실패하고 재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현재 아마 98세인가 현재 굉장히 고령이신데요. 95세 때 모습입니다. 사랑의 집짓기 등 봉사활동을 하면서 나왔던 모습입니다. 육체적인 모습은 좀 엉그러졌지만 편안하게 웃는 모습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지미 카터 대통령은 권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있지만 오히려 더 아름다운 긴 칭송받는 구간을 가진
부러운 지도자였다라는 측면에서 또한 의문의 여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미인 꼽으라고 하면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이 오드리 헵번. 젊었을 때도 미인이었지만 나이가 든 이후에도 미모를 잃지 않고 웃음을 잃지 않고 봉사로 이어나가는 삶. 이분이 즐겨 쓰던 표현이 슈바이츠 박사의 명언 중에 하나입니다. 성공이 행복의 관건이 아니라 행복이 성공의 관건이라, 성공으로 가는 열쇠다라는 표현을 쓰고, 세상에 불가능이란 없다. 불가능이란 말 자체가 가능하다는 뜻을 갖고 있다. 영어 표현을 보면, 영어 스펠링을 보면 impossible이라는 단어 아시죠? impossible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똑같이 그 철자인데 한 박자 쉬고 I am 잠시 멈추고 보니 possible 가능해지더라. 마음먹기 나름이다. 자, 우리가 결과보다는 죽음이라는 막연한 미래보다는 현재에 충실해야 되는 그 이유를 스티브 호킹스 박사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잘 드러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스티브 호킹스 박사는 63년, 21세의 나이에 루게릭 병에 걸립니다. 2년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죠. 하지만 이분이 76세까지 생존하시면서 천재 우주 과학 물리학자로 널리 그 이름을 알리고 수많은 업적들을 이루신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 겁니다. 2년밖에 안 남은데 죽음이 바로 앞에 있는데 모든 걸 멈추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분이 오히려 세상에 대고 하는 얘기가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날 보세요. 나도 하는데 당신들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포기, 좌절, 후회, 원망보다는 죽음이 바로 길 너머의 코너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게 참된 인간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메시지를 이분은 끊임없이 삶 그 자체로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이 순간에 대한 중요성은 고대 로마 시대에도 나오죠. 명언 속에 보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대 로마의 벽화라든지 타일 속에 보면 한쪽은 죽음의 모습이 나타나 있고 한쪽은 권력, 왕의 의상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림과 그 왕 귀족의 모습이 갖춰져 있고 메멘토 모리 까르페 디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메멘토 기억하라 모리 죽음을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 앞에서는 겸손해 줄 수밖에는 없잖아요. 그죠? 결국 아무리 발부둥 쳐봤자 다음 순간은 그 결과는 죽음밖에 남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까르페 디엠. 까르페는 seize, 잡아라. 디엠은 day, 오늘에 충실하라. 오늘을 잡아라. 결국 우리가 명상론에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사띠, 지금 이 순간이라는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운동 좋아하시는 젊은 친구들 보면 김민재 선수 있습니다. 그죠? 최근 몸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죠. 가슴팍에 새겨진 글자가 까르페 디엠, 오늘에 충실하라. 김민재 선수가 오늘이 있기까지 매 순간 최선을 다한 삶이 그를 현재 위치에 가져다 놨다고 합니다. 하면서 최근에 이런 얘기하죠. 까르페 디엠을 머릿속에 새겼어야 되는데 몸에 새길 것은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게 다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이라는 곳에 깊이 간직하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그 자세야말로 엄청난 위협. 예, 결국은 그러한 과정, 예, 순간에 의해서 그 순간의 연결로 미래라는 결과가 이루어진다라는 메시지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금방 끝날 것만 같았던 코비드-19 코로나19로 우리는 3년 반 이상을 고통받고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거리두기 생활을 하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네, 이러는 동안에 또 한편으로는 그 이전부터 이어져 왔던 디지털 혁명이라는 과학기술의 발전들로 인해서 우리는 사람과의 소통보다는 기계와의 소통을 통해서 단절이라는, 그리고 시니어들 청 입장에서는 디지털 문맹, 네, 기기를 쓸 줄 모르니까 고립되는 속에서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도전과 변화, 혁명이라는 채찍질에 휘둘려서 바쁘게 살면서 스트레스, 우울증을 가져왔고, 시니어들은 점점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외로움으로 인한 우울 정세들을 호소하고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가장 최근에 우리가 경험했던 코로나19, 과연 인재일까요? 자연재앙일까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한 방향으로 문제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는 자연의 재해가 아니라 인재다, 인간이 만든 재앙이다. 네, 산업혁명으로 시계를 가리킵니다. 네, 산업혁명 기간 중 평균 기온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현재 온도는 1.2도 정도 과거보다 상승, 그 시점보다, 그 시기보다 상승했다고 합니다. 예, 파리 기후협약은 1.5도 목표, 유지 관리를 목표로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산업혁명이라는 이 이벤트로 인해서 사람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고, 그러면서 산업혁명기를 기점으로 인구가 급증하는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네, 경제적인 지표 또한 급성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밝은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빛의 이면의 그림자 또한 깊게 드리워지게 된다고 하죠. 지구온난화라는 문제가 탄소 가스 배출량의 급증과 연결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네, 산업혁명의 원동력은 화석연료였죠. 네, 1차 산업혁명 전기기관에 필요한 석탄에서부터 오늘날 오일, 기름에 이르기까지 모두 화석연료가 됩니다. 네, 이 화석연료들로 인해서 탄소가스 규제라는 얘기가 나오죠. 네, 온실가스라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이 탄소막이 청이 지구 대기를 가로막고 막을 형성하다가 보니까 대기가 바깥으로 교류를 하지 못하고 마치 온실에 갇힌 것 같은 효과를 가져오다 보니까 지구가 데워지기 시작합니다. 네.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서 한편에서는 기온 상승으로 직접적으로는 가뭄이 일고, 그로 인해서 마른 장작 불 잘 붙죠? 네, 산불이 일어나고, 이렇게 더워지니까 또 한쪽에서는 구름이 몰려서 홍수로, 허리케인으로, 엘니뇨로 나오면서 자연재해,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연재해라기보다는 정확하게는 인간이 만든 재앙이었죠. 네, 그 결과 동물들이 서식지를 잃고 생태계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네, 숲이 불타고 한쪽에서는 홍수로 떠내려가고 살 곳을 잃고 먹이를 찾아서 인간 주위로 몰려 내려오게 됩니다. 네, 그들만의 면역 체계를 가졌던 생태계, 인간은
그들과의 다른 생태계 속에서 면역력을 갖지 못한 바이러스들이 인간 주위로 들어오면서 나타난 현상들 중에 하나가 과거의 흑사병이었고 지금의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일으킨 기본 원인은 클라이밋 체인지, 지구온난화. 그 지구온난화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고 동력원으로 끌어들였던 화석 연료로 인해서 일어난 부분이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보니까 육식, 소를 중심으로 한 육식 문화로 식생활로 바꿔 들어가게 되죠. 육식 문화에서 생기는 게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이 뒤로 배출되는 부분들, 입으로 나오는 트림들, 메탄가스라고 하죠. 메탄가스 또한 탄소입니다. C가 들어가는 CH4, 탄산가스로서 이산화탄소 못지않게 상당히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많은 고통, 코로나19 그리고 날마다 나오는 최고 기온, 최장 비, 최장 더위라는 기록들이 연일 갱신돼 들어가지만, 그리고 코로나19 또한 끝이 보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석학 중에 한 분의 글을 통해서 돌아보자면, 유발 하라리라는 이스라엘의 미래학자, 역사학자죠. 사피엔스라는 책을 통해서 인류의 과거를 돌아보고 호모데우스를 통해서 인간의 미래 역사를 돌아보고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재현,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을 던집니다. 이 유발 하라리의 책에서 이분은 이런 경고를 던집니다. 정말로 큰 위협은 바이러스 자체가 아니다. 정말로 큰 문제는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악마, 탐진치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마음이 그려가는 세상이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사랑과 용서와 감사보다는 정오와 탐욕과 무지가 세상을 어지럽혀 가고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돌아본 이 세상, 현대산업사회, 우리에게 많은 위기 상황들을 봤습니다. 결국은 자연적인 재해까지도 사람들이 불러일으키고, 우리가 편하자고 만들어 온 산업혁명, 디지털혁명이 우리를 고립시키고 스트레스, 우울증으로 빠뜨려 왔으니 위기라고 볼 수도 있겠죠. 돌려쓰기, 바꿔쓰기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다시 한번 돌아놓고 봅니다.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는 빠른 연결들을 통해서 보편적인 여유를 창출해 왔습니다. 과거의 우리, 그리고 산업혁명을 통해서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도구들로 등장한 AI, 빅데이터, 로봇이 과연 우리들에게 위기만일까, 아니면 우리들에게 기회로,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를 다시 역사를 돌아놓고 봅니다. 산업혁명 이전에 인간은 신석기 혁명을 통해서 도구의 혁명을 가져왔다고 하죠. 불과 그리스 로마나 과거 중세 영화들을 보면 일부 귀족들만 여유, 문화라는 걸 가집니다. 나머지는 그들을 위한 생산의 도구, 소돼지에 불과한 삶들을 어떤 면에서는 살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신석기 혁명을 통해서 인간이 도구를 만들어내면서부터 수렵사회에서 농업사회로 오고 산업혁명을 통해서 기계를 만들어내고 자동화를 해 들어가면서 인간의 물리적 노력, 노동에 대한 부분은 기계가 대신해 주면서 보편적인 여유로 우리 주위에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네, 왕이나 귀족의 한정된 여유 문화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가까이 누릴 수 있는 여유로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새로운 기회로 다가왔었죠. 자, 그러면서 3차 산업혁명, 컴퓨터 정보 통신을 통해 혁명을 통해서 인간의 존재 가치, 부가가치가 물리적 노동력에서부터 점점 이 화이트 칼라라고 얘기를 하죠. 지식, 정신 노동이라는 쪽으로 그 가치가 비중을 이 가치의 무게중심이 옮겨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 들어오면서 생겨나는 용어가 AI, Artificial Intelligence, 즉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지능이란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 역량이라는 표현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제 정신노동 영역에서도 지식은 늘린 거죠. 찾아보면 엄청나게 검색됩니다. 이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또한 AI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리를 잡아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위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로봇이 우리 물리적인 노동력을 대체하면서 일자리를 뺏깁니다. 정신적인 노동 또한 AI로 인해서 많은 일자리들이 상실되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하소연들을 합니다. 자, 과연 그러면 과거에 도구혁명,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동안 사람들은 일자리를 다 잃어왔을까? 돌아보면 꼭 그런 건 아니죠. 다른 더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일자리는 이동되고 새로운 시장들이 창출되어 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AI가 우리를 대체한 것은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까지가 현재 AI의 모습입니다. 자, 정말로 인류에게, 사람에게 남아있는 진정한 코어 밸류는 지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AI는 지능입니다. 지혜는 가르쳐줘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딱 보니 보이더라라는 통찰, 안목, 보는 눈,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혜에서 지자는 알지가 아닙니다. 바닥에 날일 태양이 자리를 하고 있고 그 위에 알지가 놓여 있습니다. 즉 태양 아래 훤히 비쳐서 그냥 딱 보이더라. 이게 지혜라는 거죠. 통찰력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지혜가 아직 남아있고 이 지혜를 통해서 AI도 우리가 컨트롤하는 도구로 슬기롭게 활용을 한다면 더 큰 영역들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과거에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일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생과 대비해서 놓고 본다면 훨씬 많은 여유를 가지고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계속 열리고 있다라는 각도에서 바라본다면 현재 AI에 대한 위기설, 저는 위기설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지혜라고 봅니다. 인간은 AI를 로봇으로 도구로 아직도 여기고 활용해 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 해결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통찰력, 지혜의 눈을 가지고 주인된 삶을 살지 못하고 기계의 게임에 디지털 기기의 노예로서 끌려가다 보니 괴로운 삶을 사는 거죠. 술과 마약과 도박과 게임에 종속돼서 고통받고 우울증을 받거나 또는 지나친 스트레스로 인해서
조울증에 걸려서 폭력으로 나타나는 사태들도 일어났습니다. 네, 기기를, 문화를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주인된 자세로 임하지 못하고 그냥 끌려 들어가는 종속된 위치에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다 보니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명상에 우리가 명상의 뿌리는 현재 이 명상의 뿌리는 결국 불교 철학에서부터 찾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양의 마인드풀리스라는 요 사상을 기반 움직임은 가장 가까이는 지금 현재는 선불교에서 상당히 많은 가르침을 가져왔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스티브 잡스라는 혁신가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명상을 굉장히 가까이에서 해왔던 분이고요. 처음에 이 스티브 잡스의 명상은 인도 요가 명상에서부터 왔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일본 선불교의 영향으로 사업의 창의력의 원동력으로 자리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스티브 잡스의 경영 철학을 통해서 본 선불교의 이 메시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경영 철학을 한자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단, 파, 직 이렇게 세 글자로 압축을 저는 해봅니다. 단순한 파, 틀에 매이지 말라, 깨라, 틀에서 벗어나라. 그 다음에 직지 인심할 때 쓰는 바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을 바로 꿰뚫고 보라. 이 단파직의 철학으로 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될 것 같지만 우리가 지금 오늘날 24시간 없이는 못 살아가는 이 아이폰, 스마트폰이 생겨나게 됩니다. 스마트폰이 단파직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간단히 짧게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자, 단순하게 스티브 잡스의 경영 철학은 개발자들로 하여금 복잡한 단계를 소비자에게 드러내지 마라. 소비자는 단순하게 단 3번의 타치만으로 원하는 곳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어라. 나머지는 개발자들이 알아서 처리할 문제다라고 접근을 합니다. 굉장히 스마트폰이라는 건 단순합니다. 그죠? 파워 키고 그 다음에 메뉴창 뜨면 그 중에서 원하는 셀렉션을 고르고 그 다음 들어가서 그 애플리케이션 중에서 원하는 컨텐츠를 플레이하면 끝이죠. 단 3번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단순하게. 자, 그 다음 굉장히 파괴력 있는 말입니다. 선불교에서 정말 우리가 창의력의 원동은 결국 복잡함이 아니라 틀을 깨는 데서부터 나타난다라는 게 두 번째 파에서 나오는데요. 애플은 스마트폰 통신을 해본 적이 없는 회사입니다. 스마트폰 애플 아이폰이 세상에 등장한 것은 2010년 무렵에 시장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2010년 이전에 여러분들은 애플과 관련된 전화기 통신 이런 걸 들어본 적도 생각나는 것도 없을 겁니다. 한데 스티브 잡스는 해보지 않았던 폰의 시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통신을 이 모바일 폰에서 1등을 하던 업체는 노키아, 이등, 삼성, 갤럭시 등등이 존재하고 있었죠. 자, 기존에 끌어가던 업체들은 이 디바이스를 전화기라는 그 틀에 갇혀서 어떻게 하면 통화를 맑고 깨끗하고 등등에만 신경을 쓰는 동안 스티브 잡스는 통신을 하지 않았지만 이 기기를 놓고 바라봅니다. 공에서부터 보는 거죠. 멈추고 비워서 공에서 놓고 보니까 무한한 가능성이 보이더라. 왜 이게 전화기냐? 폰이라는 그 화두에 그 말에 갇혀 있는 한 그 발상이나 생각할 수 있는 전달의 한도는 그게 갇혀버린다. 공으로 놓고 무한의 가능성을 놓고 보니까 카메라도 될 수가 있었고
MP3 플레이어도 될 수가 있었고 채팅을 하는 컴퓨터도 될 수가 있었고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럴수록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었다. 네, 깼기 때문이죠. 네, 전항이라는 틀을 깼기 때문에 가능한 파. 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직입니다. 바로 꿰뚫고 보라. 뭐를? 소비자가 원하는 바를 바로 꿰뚫고 보라. 돌멩이가 날아 들어온 돌멩이 누가 창을 깼냐라는 논에 있어서 떨어진 돌멩이를 쳐다볼 것이 아니라 그 떨어진 돌멩이를 던진 자를 봐야 맞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읽어라. 소비자 입장에서 카메라도 들고 다니고 노트북도 들고 다니고 mp3도 들고 다니고 등등 그 많은 도구를 바리바리 싸가지고 여행을 떠나고 싶을까? 네. 그래서 기기의 통합, 융합화라는 그 소비자의 필요성을 바로 읽어서 하나로 단순화된 물건을 만들어낸 창의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믿으시거나 말거나 스마트폰이라는 제품으로 나타났다. 자, 불교를 공 이러니까 허무, 부정적인 개념으로 보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저는 그럴 때마다 스티브 잡스의 단파직 사상을 일으킵니다. 진정한 창의력은 비움에서부터 시작한다. 네, 그 틀을 깨고 비우고 보니 무한한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는 그 무한대의 터전이 공이라는 터전이다라는 말을 젊은 친구들에게도 전해줍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돌아보고 이제 멈추고 비우고 돌아보고 그 지혜의 눈으로 이제는 행동해야 될 때겠죠.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디에 답이 있는가. 과거 어느 때보다 시니어들이 살아가기 좋은 세상, 시니어들의 과거 어느 때보다 무한한 가능성이 주어진 기회의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양에서 도입된 기회평등이라는 이면에는 남녀 성차별도 없고 피부 컬러에 따른 인종차별도 없고 몸이 불편한 장애에 대한 차별도 없고 나이에 따른 노소차별 또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서양권에서 이력서에 생년월일 쓰는 난이 없습니다. 나이는 나이로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로 뽑아야 되느냐? 역량이라는 거죠. 역량으로 본다. 그래서 나이는 더 이상 장애가 될 수가 없다. 이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니어들이 가진 강점과 약점, 외부적으로 우리에게 온 기회와 위협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우선 시니어들이 가진 강점을 돌아봅니다. 지혜 경험하면 좀 더 성숙한 시니어의 모습을 도사의 하얀 머리에 수염도 치렁치렁하고 연륜과 경험, 지혜라는 것은 거의 동일시된 이미지로 그려집니다. 분명히 젊은 층보다는 경험과 지혜가 높다라고 강점으로 자리하게 되겠죠. 반면에 약점, 아무래도 체력에 밀립니다. 인지력이 떨어지다가 보니까 기억력도 방금 들은 것도 잊어버리고 가물가물을 합니다. 자, 바깥 외부를 봅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하에 로봇, 자동화 등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에게 약점이 됐던 시니어에게 약점이 되었던 체력이라는 부분들은 기계, 로봇들에 의해 가지고
물리적인 힘을 빌 수가 있죠. 네, 더 이상 동물의 왕국이 아니라는 얘기죠. 체력이 영양의 한계를 지치는 않는다라는 또 한편으로 봅니다. 바깥 세상에서 위협으로 도사리고 있는 부분들. 네, 디지털 혁명,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네, 기후변화, 네, 대표적으로 가까이 와 있는 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여와 소통이 단절되고 그로 인한 우울증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라. 네, 위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못하다가 보니까 기기를 다루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디지털 문맹으로 격리되는 현상들 또한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의 체력과 기억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외부적인 기회의 환경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문명의 기회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위기에 도사린 일부 층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종합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강점, 네, 분명히 살려야겠죠. 경험과 지혜에 눈을 뜨고 약점인 체력과 기억, 소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참여 소통을 위해서 일에 대한 가치를, 일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더 이상 절대적인 돈을 벌기 위한 일이라기보다는 다른 각도의 참여 소통의 길도 얼마든지 있다. 어떻게? 봉사, 가장 인지력을 높일 수 있는 우리의 치매 예방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배움이라고 그러죠. 그 중에서 외국어 학습이라는 것은 인지력 강화에 엄청난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이 아니더라도 봉사와 배움을 통해서 참여와 소통의 길을 올려가는 활동을 해 들어간다면 약점인 체력, 인지력을 향상시키고 경험과 지혜를 활용해서 문명이 준 이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기회가 시니어들에게 도사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현대를 이끌어갔던 혁신가 중에 한 분이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명상이란 우리가 몸짱이 되기 위해서 몸을 꾸준히 쉬지 않고 매일 단련하듯이 마음 또한 근육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명상이라는 거죠. 명상이란 마음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뭔가를 습급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가만히 멈추고 지켜보는 동안에 머릿속에 잡생각을 하고 있구나를 주목을 하고 이 잡생각과의 거리두기를 하면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좀 전에 들어봤던 스티브 잡스의 메시지와도 같은 맥락으로 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적인 한계는 로봇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계들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을 할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인지력이라고 그러죠. 인지력이라는 문제에서 최근에 다시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고 여러 가지 관심이 몰리고 있는 영역이 결국 명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명상이 어떻게 인지력 강화와 연관되느냐라는 면을 놓고 보면 이래요. 자, 어떤 명상에서든 가장 기본으로 공통으로 잡고 가고 있는 영역들이 호흡입니다. 호흡은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통로라고 얘기를 하죠.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통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흡이 몸이 피곤하고 지치면 호흡이
안정되지를 못하고 거칠어집니다. 가만히 앉아서 마음의 안정을 취하다가 보면 네, 호흡이 안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안정적인 호흡을 통해서 외부의 좋은 산소를 받아들이면 네, 혈액순환이 좋아지죠. 네, 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네, 혈류, 심혈류에 대한 안정적인 개선이 일어나고 결국은 뇌에 좋은 피와 네, 산소를 공급하게 됩니다. 네, 호흡이 안정되니까 우리의 뇌파도 네, 번뇌망상에 시달리고 들쑥날쑥 정신없이 날뛰던 베타파, 일상의 뇌파를 보면 조금 바쁘게 움직이는 뇌파 모습의 베타파의 모습을 일상생활에서는 그린다고 하죠. 이 베타파가 점점 명상을 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알파파의 모습으로 내고 좀 더 들어가면 산매에 들면 네, 세타파로 안정된 뇌파를 그려낸다고 합니다. 뇌가 분주하게 되면 단기기억세포 해마에서 두뇌의 전두엽의 피질 쪽으로 대뇌 피질 쪽으로 주된 기억을 옮겨 놓을 수 있는 휴식을 취하지 못하다가 보니까 기억력 감퇴나 이런 현상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멈추고 비우고 호흡을 통해서 가만히 지켜보고 안정을 취하다가 보면 심혈류계가 좋아지고 네, 이 심혈류계의 안정을 통해서 호르몬 분비가 좋아지고 이렇게 되니 스트레스에서도 해결될 수가 있고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질병으로부터의 면역력도 높아지는 이런 과정을 되풀이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우리나라 의학의 고전인 동의보감에서도 허준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동의보감에 보면 마음이 어지러우니 병이 생겨나고 네, 마음이 안정되니 병이 저절로 낫더라 해서 마음이 최고의 의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영어 표현에서도 우리는 약물을 메디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네, 약물로 치료를 한다. 근데 명상의 영어 단어는 네, 메디테이션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죠? 네, 약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다. 허준 선생님 말씀하신 마음이 최고의 의사다라는 얘기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결국은 모든 것이 마음에서 오는 것인데 마음을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명상을 통해서 안정 그러면서 네, 소통이라는 맥락으로 나가기 위해서 사회적인 참여의 길, 이 참여는 과거의 일만에 한정지을 것이 아니라 봉사나 배움을 통해서 끊임없는 참여와 소통을 이루어 간다면 절대 인지력 측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장담을 합니다. 자, 이토록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은 과거 어느 때보다 시니어들에게 기회의 세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스스로 그 나이에 매여서 노인 행사를 한다면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예, 정신줄 놓지 않는 한 마음먹기에 따라서 기회는 언제든지 있다. 예, 죽음, 다가올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현재 이 순간을 즐기지도 못하고 고통받을 것인가? END가 될 것인가? 아니면 진행형 AND가 될 것인가? 네, AND란 어떤 결과론이 아니라 진행형이죠. 네, 진행형으로 살아갈 것인가? 노인이라기보다도 저는 시니어라는 용어를 즐겨 씁니다. 네, 시니어라는 용어를 즐겨 쓰기를 권장합니다. 시니어란 뭐죠? 네, 주니어, 애들 말고 어른, 그게 시니어죠. 네, 애들. 우리는 경험과 연륜을 갖춘 시니어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잊지 말아야 되는 부분은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 아직도 진행형이다. 죽음 따위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네, 에피쿠로스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가 이런 말을 했었죠.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죽음이 찾아왔을 때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이유는 죽음이라는 고통, 죽음이라는 인식이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다. 근데 죽음이 왔을 때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식도 인식도 없다. 즉 죽음이라는 고통을 그때는 우리는 느낄 수조차도 없다. 그런데 죽음이 우리한테 뭐가 그렇게 두려운 거냐. 나는 이미 죽음에 대한 의식이 그때는 없을 것이고 살아있는 한은 죽음은 나하고 상관없는 문제인데 그러니 다시 현재에 충실하고 현재를 즐기면서 가능한 무한한 기회는 열려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명상을 하면서 끝에 발언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살아 숨쉬는 동안 내 정신으로 내 발로 걸으며 일하고 배우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에 대한 원동력은 현재에 감사해 있다고 하죠. 미래를 갈 수 있게 이끌어주는 현재의 에너지는 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서는 스스로를 과거로부터 해방시키는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오지도 않은 막연한 미래에 대한 기대나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과거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용서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좀 더 행복한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수 있는 지혜로 살아간다면 더욱더 희망찬 50년, 100년이 우리를 반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들려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평정심, 내리비 그냥 내버려 두면 본래의 모습이 고요하게 다가올 것이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